대한민국 뉴스들에 대한 공정한 시선,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박찬호 2차장 산하의 공안 2부와 공공형사수사부 등 2개 공안부서를 주축으로 한 국정원 수사팀을 편성하기로 하고 최근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을 이끌 두 부장검사는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함께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과연 이번 수사로 진짜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뻗어나갈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함에 따라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한미 양국은 서울에서 FTA 개정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측은 자동차, 기계 등 무역 적자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우리 측은 투자자 국가소송제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남용 문제와 지식재산권, 여행 서비스 등의 분야를 개선 요구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동위원회 개최가 한미 양국의 무역 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양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구조의 전면 개편을 시사하면서 보험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즉 보험사가 받는 보험료 대비 지급하는 보험금의 비율 하락 효과를 분석하고 실손보험 구조의 전면 개편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얼마 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의료비 대책 개선안,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복지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보면 2022년까지 환자가 직접 100%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됩니다.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여러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상품들은 복지부의 정책에 따라 비급여가 전부 급여화할 경우 공공의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중복될 수 있어서 구조 개편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번 의료보험에 대한 개편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만취해 자신에게 욕설을 한 승객을 자동차 전용 도로에 내리게 해 숨지게 했다면 이 기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최근 광주지법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승객을 내리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태워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승객이 욕설하자 하차시킨 점 등은 참작의 여지가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과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지갑을 손쉽게 열게 하는 1+1 행사. 하지만 이 1+1 행사 전에 가격을 올려 실제로는 제품의 가격을 다 받았다면 이는 과장 거짓 광고에 포함될까요?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3,600만 원의 과징금 중 1+1 광고와 관련한 과징금 3천만 원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두 분의 변호사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변호사 추격대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이슈를 쫓아가 보겠습니다. 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현정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이 식품 물가가 끊임없이 오르고 있어서 이른바 각 가정의 밥상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앞서 제가 전해드린 그 뉴스 중에 보면 이 1+1 행사 제품들이 우리 소비자들을 좀 속상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나온 1+1 행사는 소위 말하는 꼼수가 숨어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해당 소송의 당사자는 3대 대형 마트 중 하나인 이마트였습니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전단지와 신문 광고를 통해 샴푸, 참기름, 식용유 등 생필품에 대해서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를 했었었는데요. 근데 1+1 행사는 뭐 전단지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고 두 분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자주 이용하시나요? 이게 뭐 은근히 끌리더라고요. 이게 뭐 사실 관심 없는 제품인데도 이게 1+1 써 있으면 괜히 한번 쳐다보게 되고 손도 자연스럽게 가게 그쵸. 되는 뭐 그런 묘한 매력이 있는 행사인 것 같아요. 장 변호사님은 뭐 자주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전 주부이다 보니까 네. 1+1 행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싸게 사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심리적으로 자주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뭐 뒀다가 써도 되니까.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신문이나 뭐 이런 광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1+1 행사인데 어떤 점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실제로 1+1 행사를 할 때 네. 종전 거래 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네. 종전 가격보다 인상을 해서 판매를 했다고요? 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참기름 하나에 4,980원 하던 것을 9,800원으로 올린 다음에 1+1 제품으로 이렇게 판매를 한 거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군요. 네. 가격을 2배로 올려서 그러니까 어차피 그럼 제 가격 다 지불하고 산 거네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2015년 2월 전단지에는 이제 설 연휴 전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를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고 광고는 했지만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전혀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가격을 낮췄다 했는데 네. 가격을 낮추지 않았던 거네요, 실제로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처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가 가격을 2배 가까이 올려놓고 1+1 상품이라고 하면서 마치 50%를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에 할인율을 거짓 과장했다라고 해가지고요. 1+1 할인 광고와 가격을 낮췄다는 허위 광고에 대해서 각각 가징금 3천만 원 그리고 600만 원을 부과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벌할 수 있는 이 법적 근거가 좀 궁금해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판매자가 내가 이걸 얼마에 팔겠다라고 결정하는 거는 그 판매자한테 권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물론 또 판매자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격을 측정을 할 수는 있지만요. 네. 여기에도 엄연한 룰은 존재합니다. 네, 법이 존재하는 거고요. 예.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을 할인, 염가, 그리고 점포 정리, 가격이나 판매를 할 경우에는 할인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면요. 예.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그리고 7조 9조에 의하면요. 부당한 표시 광고 중 하나의 거짓 과장 표시 광고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과징금 명령을 내린 건 공정위가 정당하게 뭐 결정을 내렸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이마트 손을 들어준 것 같던데 변호사님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이건 이제 판결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그 장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가격에 관한 표시 광고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들을 살펴보면 원래 판매 가격에서 지금 얼마에 팔기 때문에 할인율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000원에 팔던 상품을 8,000원에 파니까 20% 할인이다. 네. 이런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마트는 요거랑 좀 다른 것이 이 1+1 행사를 하면서 그 얼마에 판다 이런 상품 표시 가격만 표시를 했고 뭐 20% 할인이다, 30% 할인이다 이런 할인율을 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개당 가격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채
원 플러스 원 행사로 2개를 사면 1개가 그냥 받는,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듯한 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할인율을 기재하는 할인 판매와는 좀 다르다, 이런 점을 주목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2개를 사면 반씩 할인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예. 하나를 제 값에 사면 하나를 더 줄게요. 뭐 이런 증정에 대한 그런 기준이라는 거죠. 예, 정확하게 말하기에 설명해 따라서 주셨는데요. 정말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재판부 판사도 이제 아마 그런 시각에서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원 플러스 원 행사가 이제 사실상 가격 할인의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공정이 고시에서 말하는 이 할인 판매에 해당하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할인율을 표시하는 그 할인 판매 행사가 아니라 이 결과적으로 또는 이제 간접적으로 실제 할인의 효과가 있다고는 보겠지만 그렇다고 규정에서 명시한 할인 판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네. 이런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인 판매는 아니고 앞서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증정 판매다. 덤으로 하나를 더 주는 거다. 근데 보통 원 플러스 원 하면 뭐 장 변호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뭔가 싸게 사는 것 같고 할인을 하는 것 같고 이 변호사님도 그렇게 느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할인 행사와 같다라고 느끼는 소비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기업체의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규정에 따라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은 할인 판매에 대해서만 어떤 제재를 가하게 돼 있는데 네. 이 원 플러스 원 행사가 과연 이 할인 판매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트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아니고 예. 규정을 하고 있는 할인 판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 재판부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부담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보면 네. 공정위가 이제 제출한 자료 중에 소비자 인식도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원 플러스 원 행사가 할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소비자의 한 27.6%만 이건 할인 행사다라고 봤고, 나머지 한 65% 정도의 소비자는 뭐 정상 가격이거나 뭐 무료 상품을 제공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인식도 조사가 있었다고 설명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이 법을 굉장히 좀 잘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뭔가 이런 생각도 한번 들고요. 예. 어쨌든 법적으로 이렇게 판결이 났으니까 뭐 공정위는 물론 소비자들도 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마트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이런 기사보다는 좀 긍정적인 기사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두 분의 변호사님이 가져온 이슈들 본격적으로 추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장현정 변호사님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식탁위의 포비아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인데요. 요즘 먹거리 포비아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흔히 아시겠지만 최근에 있었던 질소고자 사건뿐만 아니라 햄버거병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에 이어서 계란 파동 사태까지 일어나서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뉴스 중 하나입니다. 이 계란 파동. 전 국민이 난리가 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계란 드세요? 파동 나기 직전에 집사람이 계란을 대량 구매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한 판 했었는데요. 정도 구입을 하셨나요?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다 처리를 하긴 했는데 버릴 수는 없고 그 튼튼한 아들 2명과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주님은 절대로 안 먹였습니다. 좀 나이가 어린 예. 그 따님은 못 드시게 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 위주로 드셨네요. 우리 아들들은 뭘 먹어도 된다. 어디든 걱정할 거 없다. 강하게 키우시는 예. 변호사님이십니다. 장 변호사님 계란 안 드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집에 4살, 2살 어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란은 집에서 더 이상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저 계란 잘 안 사 먹거든요. 집에서 잘 해 먹지 않아서. 근데 모처럼 샀는데 그 앞에 08 찍혀 있더라고요. 경기도 그 분류번호가 08이어서 저도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지금 냉장고에 일단 두긴 뒀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좀 이 계란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살충제 계란 이야기가 나온 게 우리나라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처음에는 벨기에
해외에서 비롯된 소식들이 계속해서 접해지다가 그 문제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더 크게 문제가 불거진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처음에 이렇게 살충제 계란 사건이 시작된 거는 벨기에산 계란이었습니다. 네. 벨기에산 계란이 유럽연합 15개국에 유통되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돼서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벨기에산 와플이라든지 유럽연합산 계란으로 만든 제품들이 편의점 등 마트에서는 처음부터 다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런 전량 수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우리나라 계란 파동 사태가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디를 가도 음식에 계란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사람들이 살펴보고 맞아, 식사를 하게 확인을 되잖아요. 하게 네, 되죠.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계란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살충제 계란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난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이유를 좀 하나씩 짚어볼까요? 예, 뭐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첫 번째는 이 건강, 이 생존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이 뭐 온 국민이 아시겠지만 이 계란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밥처럼 언제든지 먹는 그 생필품과 관련된 식품 아니겠습니까? 배고플 때 계란 하나 먹어도 참 그렇죠. 든든하잖아요. 예.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우리 이제 아침에 이제 편안하게 뭐 토스트나 계란으로 간단하게 때우시는 분들도 많고 뭐 김밥에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또 이 달걀만 드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죠. 운동하시는 예. 분들. 그쵸? 그리고 뭐 냉면, 떡볶이 뭐 이런 것에 당연히 들어가는 재료가 되고 있고요. 네. 뭐 심지어는 빵 반죽에도 이 계란이 빠질 수가 없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섭취할 수밖에 없는 먹거리 그러기 때문에 분노가 더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 계란이 단백질 보충하는 데 참 많은 도움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랄 때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뭐 계란으로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해라 뭐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배신감을 크게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계란이 살충제를 사용하는 그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작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닭한테 직접 살충제를 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난 이후에 작년 9월에 식약처에서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가 있는데요. 네. 그 2013년 초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농림부와 식약처가 산란 농장과 달걀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국감에서 큰 문제로 제기되자 잔류 농약 검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단지 일부에만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국의 무사 안일한 태도로 인해서 지금 이와 같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닌지 예. 좀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살충제라고 하면 살충제가 이제 농약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채소라든지 과일이나 뭐 이런 거 키울 때 쓰는 게 아닐까 싶은데 계란에도 살충제를 쓰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사실은. 이게 계란을 낳는 닭들이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이제 키워지다 보니까 이곳에는 닭 진드기 같은 해충들이 많이 서식을 하게 되는데요. 닭 진드기. 네. 예. 이런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 살충제가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이런 살충제 성분이 이번에 계란에서 뭐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 기준치 초과 범위도 뭐 농장마다 차이가 있는데 20배를 넘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 20배 넘게 검출이 됐다고요? 네.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정말 심각한 거죠. 네. 네. 네, 이렇게 기준치를 엄청나게 초과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살충제 성분,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떨까요? 이런 걸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님이 가장 잘 아실 것 같고 우리 예. 따님을 생각해서 왠지 조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언론을 통해 발표된 성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펠루페녹스론, 에톡사졸. 네. 요 두 가지는 이제 사과나 배, 고추 같은 작물에 서식하는 진딧물과 거미를 없애주는 데 사용되는 성분이고요. 이게 만약 인체에 노출이 되면은 예. 눈이나 피부에 자극이 생기고 숨가쁨, 메스꺼움, 두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초로 문제가 됐던 이 피프로닌은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처음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피프로닌은 인체에 많이 흡수되면 간, 콩팥, 갑상, 샘 등을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미국 환경청에서는 이 피프로닌을 위험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다고 하고요.
비페트린은 그 미국에서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식용 목적의 닭에 사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예. 잔류 허용 기준 0.01 ppm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뭐 첫 번째 요인으로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친다라는 요인을 하나 꼽아주셨잖아요. 예. 근데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예, 뭐 신뢰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 우리가 느끼는 배신감. 예, 특히 이번에 이제 분노를 샀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일반 계란도 문제지만 그 친환경 인증 제품. 여기서도 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에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이라는 그 마크 때문에 더 비싼 값을 주고 이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아이를 둔 부모들께서는 더욱더 그럴 텐데요. 이 도대체 이 친환경, 유기농 이걸 판매하는 판매자는 물론이고 이 해당 제품에 인증 마크를 붙여준 네. 이 국가기관 이건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이런 분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계란이 그 친환경 찍혔느냐 안 찍혔느냐에 따라서 한 1,000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저는 제 몸 좀 건강해 보겠다고 1,000원을 더 주고 그 친환경 제품을 샀는데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유기농 인증이나 친환경 인증 시스템에 좀 배신감을 느꼈듯이 이 제도에 어떤 문제가 또 있는 건가요? 친환경 계란이라고 하면은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항생제를 쓰지 않은 무항생제 계란이 있고요. 무항생제. 네, 그다음에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 축산 계란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계란은 모두 살충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우선 살충제 사용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1년에 2번 정도 네. 잔류 물질 검사를 받긴 하는데요. 이때 검사 결과에서 농약 등의 수치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네. 일정 기준치를 넘는 양이 나오면 인증은 취소대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검사 인증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민간 업체가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간 업체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1999년 제도가 처음 시작될 때에는 농림축산부 산하의 국립농산물관리원이 이걸 전담을 했었었는데요. 2002년부터 민간업체에 조금씩 위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100% 민간업체에 위임이 되었었는데요. 네. 이렇게 생산되는 친환경 계란이 전체 생산량의 56%를 차지합니다. 네. 결국 일반 계란이 한 44%를 차지하니까 네. 친환경 계란이 가반수를 넘는 수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다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이게 문제점이라서 사실이군요. 네,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농가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받으면 좋으니까 그런 거긴 하겠지만 뭐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렇게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농가들은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이 또 있어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무항생제 농가의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유기축산 농가의 경우에는 연간 3천만 원의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금이란 거는 뭐 일시적으로 금액을 지원해 준다 이런 건가요? 국가로부터 네. 지원을 받는 금액을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농가의 입장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뭔가 금전적으로 쉽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욱 이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민간 업체들이 친환경 인증을 거의 다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실 인증을 해준 것 같다는 느낌도 줄 수가 없는데 이 민간 업체들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예,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인증업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예. 두 번째는 이 살충제를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또 어떤 처벌이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네, 양쪽 다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인증업체의 경우를 보면 정부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예.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보면요. 그 부실 인증으로 적발됐던 업체의 경우에는 4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아마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살충제를 사용한 농가 처벌 이것이 문제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뭐 많이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식품위생을 담당했던 경찰, 검찰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현재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닭에 사용 금지된 살충제를 뿌려서
살충제 계란을 생산한 농민, 네. 이 농민에 대해서는 그 형사적 책임을 묻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행 축산물 위생 관리법 상으로만 봤을 때는 좀 처벌이 힘들다 이런 예, 거예요. 예. 근데 뭐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법 규정을 한번 봐야 되겠죠. 예. 그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이 위해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회수를 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위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하거나 판매했을 때 이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에 그 살충제 계란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그 농민들이 이 위해 성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살충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농민들 뭐 인터뷰 내용 같은 걸 보면 뭐 이 진드기에 잘 듣는 약 좀 보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더니 어떤 약품이 와서 그 약품을 그냥 사용했다. 뭐 그 약품에 설명서도 아무것도 없었고 뭐 경고 문구도 없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게 큰 문제 되는지 모르고 오히려 구석구석 열심히 뿌렸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진드기 없애려고. 예, 그렇다면 이렇게 위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살충제를 사용한 농민을 처벌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계란 파동에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그 정부 당국의 시스템 관리 소홀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사실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번에 계란 사태가 터진 이후에 국민들에게 이런 진실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망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문제가 터진 이후에 이제 전체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때 도시조사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럼 이렇게 계란이 문제가 생겼으면은 어떤 계란을 먹어도 되고 어떤 계란은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난각 코드와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상 입법상의 미비점이 있었다는 점이 발견되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첫 번째가 지금 부실 조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사실 이번에 사태가 터진 이후에 전수조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이 조사를 할 때 그러면 이 담당자가 가기 전에 연락을 하면 안 되고 바로 불시에 찾아가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몇 시쯤 검사하러 가겠습니다. 뭐 달걀 한 판만 준비해 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명 자료를 내놓긴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8월 17일 보도 관련 해명을 보시면요. 해당 농가 입회 여부랑 AI 전염 우려 등을 고려해서 조사원이 조사 대상 농가에 미리 확인차 연락을 한 거다. 그리고 만약에 언론 보도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존재한다면은 그 검사 요령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명확한 농가의 경우에는 출하 정지를 연장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검사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뭔가- 좀 뭐 속이 시원하진 않네요. 많은 분들이 전수조사라고 하면은 뭐 농장 전부를 조사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농장당 20개의 계란을 무작위로 샘플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규정에는 그 검사원, 해당 공무원이 농장을 방문해서 본인이 임의대로 20개를 추출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해도 속이 시원하지도 않고 뭐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도 뭐 20개 정도 추출해서 검사를 했다고 하니까 더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봐주기식 수사가 여기에도 있네요. 계란 검사하는데도. 근데 일단 아까 난각 코드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네. 여긴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사실 이 난각 코드라는 것이 생산된 지역과 농장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인데요. 식별 부호인 난각 코드가 존재하지 않거나 중복된 사례가 계속돼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 이번 조사를 통해서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18일 정북 김천시 한 농가에서 식별 부호를 찍지 않은 계란이 유통했다고 적발을 했고요.
그리고 강원도 초랑군 소재 경기도 지역 식별부호인 08번을 사용했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강원도인데 경기도 네. 부호가 08이잖아요. 그걸 네. 사용했다는 네, 거예요? 강원도는 원래 09번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경기도의 08번을 잘못 사용한 왜 거죠. 그랬을까요? 심지어 또 서로 다른 두 개의 농장에서 같은 식별부호를 사용해서 또 문제가 제기됐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계란 관리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밝혀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허술하게 관리된 부분이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번 이런 문제점을 보고 난 다음에는 소나 이제 돼지한테 사용하는 이력 추적 시스템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력 추적 네. 시스템 저는 뭔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나요? 네, 제가 한번 설명을 네, 설명 드리자면은 부탁드릴게요. 이력 추적 시스템은 축산물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해서 생산부터 국민이 소비하는 전 단계에서 유통 단계를 실시간 추적하는 시스템입니다. 뭐 이렇게 바코드나 뭐 이렇게 찍으면 딱 뜨게 돼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촬영하면서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은 어떤 걸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그 친환경 인증제도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마치 사기를 당한 느낌이거든요. 그쵸. 예,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주고 친환경 제품을 샀는데 그것도 뭐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동안 지불했던 그 많은 돈들이 정말 억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현재 이것이 민간 부분에 좀 넘겨져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정부가 그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든가 네. 아니면 이 인증 제도 자체를 정부의 권한으로 다시 넘겨오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좀 연구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먹을거리에 대한 거니까 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신경 써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이 계란 파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더 헷갈린 이유 중 하나가 뭐 어떤 때는 식약처가 발표를 하고 어떤 때는 농림식품부가 발표를 하고 이렇게 막 개별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더 어렵다, 문제가 더 커진다 하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체계가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의 관리 책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네, 계란이 농가 안에 있을 경우에는 농림부의 소관이지만 이제 유통돼서 판매대에 오르게 되면 식약처의 소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상황에 따라서 두 기관이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좋은 양질의 먹거리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 양계장을 한번 가보시면 뭐 A4 반만한 공간이라고 하죠. 거의 뭐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거기서 그냥 닭들이 물 먹고 모이 먹고 알 낳고 그러니까 뭐 기계처럼 계란을 생산해내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건강한 달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먹거리 생산 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또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 단순히 그냥 지금 살충제 이 문제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먹거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훈 변호사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계란 파동에 대해서 두 분의 촌철살인 한마디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칠판에 써주십시오. 네,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서 두 분 어떤 말씀 써주셨을까요? 먼저 장현정 변호사님부터 볼까요? 네, 저는 부의정경이라는 사자성어를 썼습니다. 어려운데요? 위기를 맞아 네. 네, 잘못됨을 바라잡고 나라를 제대로 세운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먹거리 문제 정말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민들의 먹거리에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는 매우 신중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가의 책임이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이 변호사님은 간단하게 쓰셨어요. 네, 공존이라고 썼는데요. 네. 지금 닭하고 인류는 서로 공생관계에서 서로 같이 살아가는 관계에 있거든요. 비단 닭뿐만이 아니라 뭐 돼지나 소와 같은 다른 가축들도 고기를 제공하면서 인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열악한 사육 환경, 정말 비참할 정도의 사육 환경에서 이 가축들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어떤 생산품이 아니라 이들도 생명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명도 존중하는 인류의 따뜻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결국엔 우리가 그들 때문에 고통받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명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의식주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를 뜻하는데요. 그중에 이 음식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 음식에 대해서만큼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를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 추격대 이제 두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성원 변호사님 준비하셨죠? 예, 복역 중인 성범죄자들이 낮에는 성교육을 받고 또 밤에는 일본의 성인문을 돌려받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과연 교화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범죄의 창구가 되고 있느냐 이런 교도소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의미에서 이런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성원 변호사님께서 두 번째 이슈로 대한민국의 교도소에 대한 얘기 준비를 하셨는데 뭐 성범죄자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성교육을 시킨다라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성인물을 본다라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에이, 설마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고 아니면 또 이 범죄자들끼리 어떤 모의를 해서 뭐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 그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이 압수한 성인물 잡지 이거는 합법적으로 갖고 있던 겁니다. 합법적이라고요? 근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어떻게 그게 합법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현행법을 보면 그 재소자들이 유행 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도서, 그러니까 지정된 도서 외에는 합법적으로 이제 소지하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유해하지 않은 것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정돼 있는 거, 유해하다고 몇 가지를 지정한 거, 그거 외에는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극적인 장면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성인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해 도서로 규정되지 않는 한은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이걸 소지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물론 아니죠. 아니죠? 예. 그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도서를 아까 얘기한 지정 도서처럼 돼 있어서 소지하거나 이제 볼 수 없도록 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교도소 실태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범죄자들하고 일반 범죄자들이 함께 혼고 수용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갖고 있는 그 일반 재소자들이 이 성범죄자들하고 한 방에 있으면서 서로 이 돌려보는 것까지 규제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교도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연쇄 살인범이나 임용수심의 성범죄자들이 자신들의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교도관들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떤 요구를 하는 거죠? 뭐 수감자들의 요구에도 안 들어주면 그만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대놓고 성인 자치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런 수감자들이 그럼 나 여기서 자살해버릴게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교도관들도 안 들어줄 수 없는 좀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교도관도 만약에 자살을 하게 되면 정말 일이 심각해져 버리는 네, 거니까. 인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뭐 어이없는 수감자들의 요구도 문제지만 이 교도소가 출소 후에 또 새로운 범죄를 탄생하게 하는 그 장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설명 들어볼까요? 예,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그 교도소 내에서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고 또 새로운 수법을 배워서 뭐 다시 범죄를 한다 뭐 이런 설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거의 영화는 거의 그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이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허구의 뭐 어떤 내용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에서도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진 실화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있어요? 뭐 일단 실제적인 예를 한번 보면요. 그 2015년도에 교도소에서 알게 된 마약 전과자들이 출소한 후에 그 판매책이나 뭐 이런 정보들을 공유를 해서 다시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했다가 이제 체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 일당을 보니까 모두 이제 11명이었고 마약 전과가 많게는 37범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뭐 이제 구체적인 사례고요. 이런 식의 그 범죄가 재발하는 그 실제 사건들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교도소 안에서 또 새로운 범죄가 탄생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소가 돼버린 거네요. 뭐 또 다른 사례 또 있나요? 꼭 이런 사건만 아니더라도 그 뭐 지금 현재 교도소에서는 비슷한 죄를 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처벌을 그러니까 같이 수용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것도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강력범하고 뭐 제3범죄, 뭐 사기범 이런 사람들을 같이 넣었을 경우에는 이 위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비슷한 범죄 유형끼리 이제 분류를 해서 모아놓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같은 절도범끼리 있으니까 자기들 했던 수법들을 공유하게 되고 또 마약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어디서 샀는데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판매책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니까 거기서 또 범죄가 새롭게 창출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군요. 근데 변호사님 이렇게 뭐 교도소가 이런 장소가 되는 게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궁금해지는 게 만약에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갔다가 출소를 했어요. 근데 범죄를 또 저질러서 다시 교도소로 오게 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뭐 작년에 발표된 통계가 있는데요. 그 출소자 중에 3년 이내 이 재복역자 수가 연간 5,500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재범률, 재범률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 확률이 10년째 2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죄명별 재복역률을 보면 마약류 범죄가 46%로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이 절도인데요. 이것은 뭐 사회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도, 폭력, 그다음에 성폭력이 한 18%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10년째 2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좀 깎아내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래도 나머지 비율들은 일단 교화가 잘 돼서 새 사람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 새 사람이 되는 경우가 뭐 훨씬 더 많죠. 또 이것도 실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그 2012년 경기도 의정부 교도소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수용자 10명이 토익 900점을 받았다. 그래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대단하죠. 특히 당시 응시자 중에 이제 최고점자를 보면 965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965점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나 봐요. 이제 김모 씨라고 하는데요. 이게 살인 미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3년째 복역하던 중에 이 토익 점수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를 좀 더 살펴보면 그 첫 토익 시험에서는 한 500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기하지 않고 진짜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부를 해서 96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은 건데요. 이분이 또 재밌는 것은 이런 사실이 밝혀진 뒤에 인터뷰 내용에서 달라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말을 해서 더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도소에서 새로운 출발점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범죄가 새로 창출되는 이런 좀 작은 부분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와, 이 토익 960점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믿어도 될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교도소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게 교도소 환경이 열악해서 그렇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교도소의 수용 정원을 초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열악한 환경 문제가 있긴 합니다. 정원 초과요? 네, 수용 정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감독관이 관리 감독을 하는데 좀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검은 교류를 이제 막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세 미만 소년범 중 미결수는 성인 미결수와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작년 2월에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의 특수 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충남 지역 10대 소년 10명이 성인 재소자들과 같은 방에 수용되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년 재소자들이 성인 재소자들과 함께 있을 경우에는 다시 범죄를 재학습하게 되는 문제들이 그쵸. 있을 수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도시설당 수용 인원이 어느 정도인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로부터 받은 국제협력개발기구 국가교정시설 수용 현황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교정시설당 평균 수용자 수는 1,098.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는 2위를 기록한 스페인의 734.9명과의 비교해도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교정시설당 지금 말씀해주신 수치대로라면 1,099명, 네. 그러니까 1,100명 정도가 네.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뭐 교도소 실정이 재소자들의 인권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교도소 안에 이렇게 수용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은요. 네. 아무래도 수용자 간의 폭행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로 인한 안전사고로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용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 이제 작년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네. 이 부산 교도소의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 교도소 내에서 뭐 지시불이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뭐 수감자들 사이에서요? 이제 교도관들 교도관들이 사이에서? 재소자들을 아. 상대로 이제 어떤 벌칙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뭐 그 영화에서 보면 뭐 독방이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예, 뭐 그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이 지시불이행 등 뭐 이런 것이 연루가 되면 100% 하반신 벨트에 그 손목 수감을 채워서 행동을 못하게 묶어놓는다 이런 하반신 얘기가 벨트? 나왔습니다. 아, 그럼 하반신 묶어놓는 거예요, 움직이지 그 아주 못하게? 그러니까 결박을 해놓는 거죠. 그 일종의 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된 것이 이제 교도관한테 그 미움털이 뭐 이렇게 좀 박히기 시작하면 예. 그 본보기식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징벌 사동이라고 해서 어떤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을 이제 별도로 이제 징벌을 주는 이제 그런 공간인데요. 네. 이제 그런데 가서 이 CCTV가 안 보이는 그 사각지대에서 뭐 구타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그 손목에 그 수갑을 채우게 되는데 네. 이 수갑을 꽉 채우게 되면은 뭐 굉장한 고통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갑을 이렇게 가혹하게 세게 채우는 행위를 한다든가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교도소 내부의 의료 체계 네. 이러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 무더위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잠을 자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재소자가 몰래 그 수면제를 복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도소 안의 환경 개선도 좀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이성원 변호사님 감성 변호사답게 네. 인권 문제를 콕 찍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재소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좀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좀 세분화해서 처벌과 교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고 처벌 그 수용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범죄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약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수용보다는 어떤 약물 치료라든가 이들이 어떤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그 중독 상태를 해결해 주는 식의 어떤 처벌 수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강한 처벌 또 겁을 주고 또 아니면 전자팔찌나 뭐 다른 신상무게 같은 부수적인 처분들이 따라야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수용과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2010년 12월부터 최초의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소망교도소를 도입할 때는 우리나라 현재 국영교도소가 너무 포화 상태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교정교화에 어떤 긍정적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마찬가지로 종래 국영교도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왕 민영교도소를 실행을 했으면은 제도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통해서 적절한 대처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영교도소가 가진 과밀 수용과 수용 한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민영교도소를 운영을 하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좀 보완을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교정 교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 대한민국 교도소 실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촌철살인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주십시오. 네, 대한민국 교도소 실태에 대해서 두 분 어떤 말씀 써주셨을까요? 이성원 변호사님 먼저 보겠습니다. 공생이라고 썼는데요. 이 처벌을 받고 있는 재소자들도 우리 국민이고요. 이들이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과 같이 영구히 우리 사회에서 격리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복역을 하면 다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를 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서 어떤 교정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한 번의 전과, 뭐 두 번의 전과 이런 전과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멸시하거나 영원한 낙인을 찍는 행위를 좀 자제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이 사실 복귀해서 직장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회적인 관심을 가져서 이들이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몇 번의 잘못을 통해서 평생을 낙인 속에 살지 않도록 하는 우리 문화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단어를 선택해봤습니다. 네, 공생, 네. 감성 변호사답게 오늘 공짜 돌림으로 오늘은 공감 변호사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장 변호사님은 또 한자 쓰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해현경장이라고 검은고의 줄을 다시 맨다는 의미인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느슨해진 검은고의 줄을 다시 메어서 사실상 문제가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국영교도소가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의 인권 문제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2010년도에 우리나라는 민영교도소를 도입을 했지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가지고 민영교도소가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단 한 곳 소망교도소 하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민영교도소에 대한 제도를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한다면은 국영교도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민영교도소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뜻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다시 이제 교화가 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재범률이 낮아지게 되면은 범죄가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국가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느슨해진 제도를 반드시 고치고 개선을 해서 좋은 제도로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함께 살아가는 공생과 또 제도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자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교도소가 범죄가 다시 재탄생되는 곳이 아닌 그리고 우리 재소자들의 인권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튼튼한 교정시설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가와 국민 모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 추격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법률적인 시선을 통한 원칙적인 시사 분석,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이슈와 함께 냉정한 시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